그러니까 선한 사람 당신은 하얀 사각종이를 사랑해서 앉아있는 것이다. 쓰려는 사람처럼 한밤중에 아침볕 아래, 오후에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그림자를 따라가며 선한 사람 당신은 기울이듯 기울어가며 하얀 사각종이를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도 사랑할 것이다. 유희경 시인의 선한 사람 당신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잠시 선한 사람 당신을 떠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이수명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 쓰는 이수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수명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1994년 작가 세계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2001년 시와 반시에 시론을 발표하면서 평론 활동도 병행하고 계십니다. 시집으로 새로운 오독이 거리를 메웠다. 외가리는 외가리 놀이를 한다. 붉은 담장의 커브. 고양이 비디오를 보는 고양이. 언제나 너무 많은 비들. 마치 물류창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눌 신작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연구소로 김구용과 한국현대시, 평론집으로 공습의 시대, 실론집으로 횡단, 표면의 시약, 산문집으로 최근에 나는 칠성 슈퍼를 보았다를 펴내셨습니다. 박인환 문학상, 현대시 작품상, 노장문학상, 이상시 문학상, 김춘수 시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와, 이력을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막 엄청 가는데 시인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길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굉장히 오늘 더운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그 장마일 때는 비가 와서 집에 있었고, 네. 또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더워서 또 잘 안 나가고 이러는데, 아무튼 오늘을 더위를 뚫고 인사를 드리러 와서 반갑고요. 네. 그 여름만 되면 그 여름이 한 해의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뭔가 어떤 한 가운데를 내가 이렇게 관통하고 지나가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여름에는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도 굉장히 더울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어떠한 이렇게 핫한 어떠한 시간, 네. 핫한 그 타임을 지금 내가 이렇게 잘 통과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에 갖게 만들어줘서 여름이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국은 집에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맞아요. 네. 제가 약간 선배님 너무 좋아해서 살짝 들떴는데 약간 가라앉히고 하겠습니다. 네. 그 도시가스 출간 이후에 문장의 소리에 바로 모시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바쁘셔서 여름이 돼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요. 시집 물류창고 출간 시기에 문장의 소리 한번 출연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랜만에 이번에 다시 출연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지. 4년 전에 물류창고 네. 때 출간했을 때 왔었고요. 네. 4년 만인데도 오는 길이 약간 헷갈렸어요. 저도 매일. 네. 그래요. 이게 시집이 나오면 이제 그 시집 내고 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고, 네.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셔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4년 만인데 또 불러주셔서 잊지 않고 예, 오늘 어떻게 얘기가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편하게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집 제목이 도시가스인데 처음 제목을 보고 물류창고 도 떠오르면서 그만큼 또 강렬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서사들이 어떻게 구현이 될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스라고 하는 제목을 시집에서 보여주셨는데
제목을 어떻게 정하신 걸까요? 제목이 괜찮았나요? 저는 너무 신선해서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좋고 강렬하다고 하셔서 왜 신선하고 강렬한지 여쭤봐도 돼요? 제가 질문을 받았죠. 예.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도시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상징으로서 좀 여겨지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약간 닫힌 공간의 느낌이 좀 있었고, 도시가스는 좀 연결되어 있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오브제가 아닐까. 예.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예. 준비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 해주셔서 이제 이게 8번째 시집이고요. 네. 이제 물류창고가 7번째고 이게 8번째인데 일단 두 시집이 네. 이제 제목이 4글자고 그래서 약간 좀 유사성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유사성 말고도 제가 이제 8권의 시집을 내는 동안 요 2권이 갖는 네. 약간 그 이전 시집과의 약간 이제 구별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별되는 점이 뭘까를 그 물류창고 낼 때만 해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이제 도시가스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2권이 어우러지면서 요 방향이 어떠한 것인가 보다. 이제 이런 좀 이렇게 뒤에 들어오는 생각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쓰기가 언제나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게 혁신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좀 그 이전 작업보다는 조금 더 새롭게 혁신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그걸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또 혁신 같지도 않고 뭔가 그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대한 이게 혁신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 방향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는 건 항상 좀 뒤늦게 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혁신이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이 2권 앞에 시집들하고 좀 다르다고 느낌 받은 이 2권은 그러니까 창고나 도시가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거잖아요. 물류창고도 많고 도시가스도 우리가 언제나 접하고 한데 이 그 2권의 시집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것들이 기존의 어떤 그 시 속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좀 시가 아닌 곳에 있던 것.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아까 강렬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그러니까 사실 뭐 창고나 가스가 강렬할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시의 풍경에서는 보기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시의 풍경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이제 어떤 갭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 항상 그 혁신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그 시적인 문맥이나 시적 분위기나 뭐 그러니까 시적인 일종의 프로토콜 같은 거 너머에 있는 어떤 거를 이렇게 들여오는 것이 이제 혁신의 한 방향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류창고 쓸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걸 쓰고 나니까 시에선 익숙하지 않은 어떤 일상이나 어떤 시 너머에 있는 것들을 시 안으로 들여오는 그런 혁신을 해보고 싶었던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엮고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 시적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때는 좀 사후적으로 오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너무 섬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강의 듣듯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폐쇄된 공간인 거기도 하지만 또 공적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가스도 우리에게 공공의 영역이지만 또 사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이에 어떤 지금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인님께 어떤 변화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어떤 내적인 변화랄까? 그 이제 요 두 권의 시집이 이제 그 이전보다는 이제 좀 시 너머의 것들을 들여오는 네. 이제 그런 어떤 변화, 혁신 같은 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 창고는 어떤 장소의 의미고 네. 그 도시가스는 이제 가스가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소와 대상이라고 하는 그 차이는 있는데 네. 그 둘 다 그 어떻게 생각하면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네. 우리 생활에서는 익숙한데 네. 그러니까 생활의 쪽의 경계가 이제 생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서만 보던 것들이잖아요. 네, 막 그러니까 네. 밸브를 잠그고 열고 네. 유리를 하고 난방을 하고 온수를 쓰고 이게 어떤 그 완전히 그러니까 관리와 통제, 그러니까 우리의 관리와 통제 하에 존재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 대상이 사실은 가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났을 때 그 관리와 통제의 부분에서만 접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은 가스는 그 존재의 근거를 따지다 보면은 넓이도 없고 뭐 깊이도 없고 또 이렇게 형체도 없고 네. 만질 수도 없고 네. 어떤 무에 가까운 어떠한 네. 존재란 말이죠. 이 네네. 가스라는 게. 네. 근데 이 무에 가까운 존재인데 이게 무한에 가깝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서 접촉하는 부분에서만 이 가스를 인지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이 생활의 영역에만 속했던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문학으로 들여오면서 그런 관리와 통제의 그 걸쇠를 약간 들어 올리고 그 관리와 통제로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네. 가스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를 좀 맞이해보는 그런 거를 이렇게 문학 안으로 좀 들여와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가스 예를 들면 물류창고도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오늘 그 시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어떤 전통이 있고 네. 그 전에 그 주로 생각되고 감각되고 그리고 그렇게 파악되는 어떠한 그 문학적 그 대상과 네. 그것에 대한 아우라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문학의 영역을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기존에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강하게 일상에 있는 것들. 네. 사실 우리가 시인이고 시인이 아닌 사람들 전부 일상에 속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일상에서 완전히 문학과 비문학이 경계가 딱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문학 밖에서 완강하게 존재하는 그러니까 예술이나 문학의 영역으로 편입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삶의 그 많은 부분을 이루는 것들을 이렇게 문학 속으로 들여오면서 네네. 그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의 그 모습이 아닌 네. 그 존재 자체를 한번 살짝 열어보는 거 네.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부연을 좀 길게 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그 공감하는 지점이 예. 생활의 영역이 굉장히 비문학적인 예. 것으로 남겨져 있는데 예. 그것을 끌어와서 문학적 지평을 좀 넓혀가는 예. 그런 선진적인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놀랍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물류창고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단어 자체도 예. 그냥 단순히 삶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되게 선배님이 쓰시니까 또 문학적으로 다가오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떤 그 문학의 영역 안으로 들여오는 포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이제 그런 어떠한 그 문학과 비문학의 그게 어떤 대립적인 네. 그 콘트라스트가 동시에 느껴지면서 네네. 아마 아까 그 말씀하신 뭐 네. 강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너무 재미있는데 진행을 해야 돼서. 예, 예, 예. 네, 여러 권의 시집을 출간해 오셨는데 보통 설계를 미리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게 편편히 쓴 걸 모을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그 시집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약간 그 자동차나 뭐 핸드폰 만드는 거는 뭐 설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설계에 맞게 제품이 실현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물건이 제작될 것 같고요. 작품은 설계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 설계대로 돼도 이상하고 되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 도시가스는 사실 그 물류창고가 18년에 나오고 나서 시집
물류창고 7번째 시집 매짐하고 그다음에 바로 도시가스가 나온 게 아니고요. 네.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네. 그냥 이렇게 다양한 시를 썼어요. 네. 뭐 이렇게 비도 있고 빌딩도 있고 뭐 맞아요. 옥상도 네. 있고 뭐 이렇게 막 쓰다가 뭐 카페 분위기를 쓴 것도 있고 쓰다가 그 물류창고 시집 나오고 나서 거의 3년째 돼서 나타난 거예요. 이 도시가스가. 그러니까 이 시집으로 엮이기 한 1년쯤 전에 1년이나 1년 반쯤 전에 나타났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치 옥상이나 뭐 빌딩이나 뭐 카페를 쓰듯이 쓴 거예요. 썼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두 편 좀 더 편수가 많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그 한 권의 시집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네. 어떤 그 설계와 팻말에 의해서 그 네. 초기 시점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편수가 쌓이면서 그 작품들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어떤 긴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오브제가 있어요. 그런 네네, 대상이. 네네. 그러니까 네. 제 경우엔 이게 이제 도시가스였던 것 같고요. 이게 3년쯤 다 돼서야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물류창고 나오고 나서 한 2년간은 네. 다른 시들이 있었고 근데 네. 이렇게 몇 편 모아지지도 않았고 네. 근데 이제 도시가스를 쓰면서 이게 다른 작품들과의 연계나 그 위치 면에서 네. 좀 이렇게 길게 음영을 드리울 수 있는 네. 대상으로 조금 이렇게 아까 제가 넓이도 없고 뭐 크기도 없는 가스라고 했는데 네네. 그런 의미로 역설적으로 가장 넓고 크고 가장 그 생활의 영역에 밀접해 있는 그런 어떤 역설이 가장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네. 존재가 이제 가스였던 것 같고 그래서 3년쯤 돼서 도시가스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6편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그 설계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 이제 쓰다 보면 네. 어떤 그 우연의 긴 그림자가 시집 네. 전체를 드리우는 네. 그런 그 오브제가 네.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우연의 오브제가 등장하고 네네. 그것이 이제 그 맨 앞으로 나가서 제목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문장으로 받아 적었어야 되는데 얘기 듣다가 예. 근데 이수명 예. 씨는 어떻게 네. 시를 쓸 때 앞뒤로 이렇게 워밍업 같은 걸 하실까? 예를 들어서 뭐 시집을 읽으면서 산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무언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앉아서 씁니다. 역시. 그냥 지금 써야 돼. 뭐 예를 들면 뭐 써야 될 원고가 네. 있든지 아니면 써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책상에 딱 앉아서 그냥 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게 잘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네. 근데 꼭 어쨌든 그때마다 잘 된다는 뜻은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그냥 앉아서 합니다. 예전엔 뭐 커피도 갖다 놓고 뭐 이런 적도 있고 네. 뭐 지금도 커피를 마시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딱 앉아서 바로 시작합니다. 예. 막 그 음악 듣고 막 이렇게 청소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신데 딱 앉아서 시작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되게 근데 부러워요.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앉아만 있을 때가 더 많죠. 예. 네, 이번에 도시가스랑 같이 산문집 나는 칠성 슈퍼를 보았다. 또 출간을 하셨는데요. 이 산문집은 그동안 꾸준히 쓰셨던 것들을 모아서 만드신 건가요? 그 등단을 하고 이제 그 간혹 제 산문을 써달라는 청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쌓인 건데 20년 넘게 쌓인 거니까 그 이제 쓰여진 시기가 이제 등단 바로 초창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것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막 내용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통된 게 하나도 없고 그 뭐 시인들이나 시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주변의 일상의 것들을 또 이렇게 시인들한테 그런 청탁을 하는 잡지사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좋은 생각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거기 주로 많이 썼던 것들이고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너무 무겁지 않고 이제 가볍고 편안한 일상 이야기를 원해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썼고 이제 그것들을 묶다 보니까 이제 이 부스러기들을 묶어서 그냥 여전히 부스러기인 책을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어떤 그 토크에서 네. 그 산문집하고 시집 그거 냈는데 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차이가 있겠죠. 네. 시하고 산문이니까 있을 것 같고요. 산문 예컨대 이제 거기 뭐 사과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 쓴 글들이 네네네. 있어요. 네. 산문에. 근데 시에도 사과나무나 사과에 맞아요. 대한 네. 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정말 똑같이 사과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산문을 쓸 때는 글의 마인드가 그 대상에 이렇게 도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대상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근데 네네. 그게 뭐 도달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네. 도달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느낌으로,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과에 대해서 쓸 때 뭐 사과의 향기라든지 사과의 종류라든지 내가 사과를 어떻게 향유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쓰면서 어떤 괴리를 느끼지를 못하고 네네. 내가 그 오브제에 마치 도달해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는 네. 그 오브제에 도달이 안 되는 거죠. 네. 도달이 안 되고 표현은 되는데 네. 그렇죠? 어떤 감각이나 이미지로 표현은 되는데 도달돼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시를 쓸 때 제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정확한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문집 엮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글이 갖는 네. 어떤 맛도 좀 네. 느끼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집은 여러 권을 냈지만 네. 산문집은 처음 내봤기 때문에 네. 이제 시기적으로 막 떨어져 있는 것들이지만 한 권으로 묶고 나니까 이제 어떤 네. 그래도 부스러기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대상과 그러니까 또 거기 시인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오브제나 시인들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네. 그 관련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글이구나. 산문이라고 하는 거. 내가 네.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가 자연스럽고 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도달된 관계라는 생각 속에서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하고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독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수명 시인의 여러 가지 어떤 시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아, 근데, 산문에서요. 네. 근데 이번 산문집이 되게 도움을 많이 그래요? 주지 않았나. 저는 너무 행복하게 읽었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수명 시인님 등단이 94년 정도니까 올해로 28년이 지나셨어요. 예. 그래서 뭔가 그 계속 꾸준히 써오시면서 뭔가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그냥 앉아서 쓰신다고 했는데 루틴 같은 게 따로 있으실지 시를 쓸 때 어떻게 물론 그냥 앉아서 씁니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예. 시인님을 계속 작업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아니 많이 내시지 않으셨어요, 시집? 아니 저는 예. 택도 없죠. 예. 너무 궁금하고 막 그래요. 선배님 어떤 작업 루틴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네. 시를 쓸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네. 뭐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좋아해서 지금까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전에 그 횡단에서는 그거를 최초라는 표현을 네네네. 했었는데 네네. 뭐 최초가 아니어도 뭐 네. 어쨌든 그냥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겠고 그러한 어떤 그냥 황무지 같은 상태 네. 그리고 굉장히 근데 그게 거칠고 황무지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거기서 뭔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것 같고 하는 그냥 그 상태가 좋아서 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막한 상태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태. 뭘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의 상태. 이 도대체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그 불가능의 상태가 어느 순간 정말 아주 미세하게 뭔가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어떤 기미가 감지되고 네네네.
뭐 정말 빗방울이 하나 딱 떨어지듯이 네. 뭐가 거기서 생기는 것 같고 네. 해서 그 불가능이 이렇게 가능으로 넘어가는 네. 그 어떤 순간이 느껴지잖아요. 네. 원래 시 쓰는 순간이 좀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쓴 것 같아요. 그 불가능의 상태가 좋고 막막한 상태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떤 그 인간적인 호흡과 기미로 어떤 가능의 지점으로 이렇게 살짝 변화하는 것 같은. 네.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막 들어서게 되죠. 네. 그 황무지로. 네. 네. 그거에 대한 네. 그 황홀함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네. 뭐 지금까지 써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력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역설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근데 그게 좋아서 이렇게 해온 게 아닐까. 굳이 말하면 28년간 네. 굉장히 와. 오래됐네요. 저는 오늘 예. 이 방송을 녹취를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지금 조금 녹음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녹취란다. 그 뭐죠? 이렇게 풀어쓰는 거. 풀어쓰는 아유, 저도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랜만에 우리 이영주 씨 만나서 막 얘기가 그냥 시 얘기가 너무 좋아요. 예, 편하게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지금 만나요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문장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그 시집에서 그 도시가스 시가 6편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가스 썩은 광장을 따라 걸었지. 썩은 낙엽, 썩은 사과가 굴러다니고 게임을 난 할 줄 모르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너는 말한다. 나는 배워야 한다.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는 것을, 새로운 공격을 하는 것을. 그래, 각오를 다진다. 장갑을 벗고, 흰 장갑을 벗고, 장갑을 치우고, 손을 치우고 배워야 한다. 바닥에 한 사람이 신문지를 깔고 누워있다. 신문지를 덮고 누워있다. 몇 장은 둥근 맨홀 뚜껑으로 굴러가서 뒹군다. 맨홀 뚜껑에는 도시가스라 쓰여져 있다. 뚜껑을 열지는 않는다. 가스가 있다. 우리에게는 가스가 있다. 가스는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고 무게가 없고 가스는 소리가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가스는 부드럽고 가스는 온화하고 가스는 은은하게 순조롭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가스는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의 생각은 온통 가스로 가득 차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산책 같은 건 필요 없다. 산책길에 해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소용없다. 해는 우리가 인사도 하기 전에 떨어지고 저기 광장의 끝이 벌써 보인다. 끝을 향해 제대로 나 있는 길, 반듯한 길을 따라 걷는다. 썩은 광장에 당신은 서 있어요. 입에서는 태만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너는 반듯한 이마를 들고 이번에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화면을 두드리지 말라고, 썩은 손가락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새로 나온 게임을 배우지 않는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이 시를 너무 좋게 읽고 예. 직전에 예. 어저께 예. 왔는데 딱 이 시를 예.
낭독해 주셔서 예. 너무 놀랐습니다. 예, 짝 뭐가 맞았네요.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예. 첫 문장부터 썩은 광장이 나오면서부터 약간 예. 시선을 확 사로잡았는데 시가 많은데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시는 그 도시가스 두 번째로 네. 쓴 도시가스예요. 이제 아. 거기 수록된 순서는 아마 세 번째일 텐데 네네. 쓰여진 순서는 두 번째인데 그 중간에 그 가스에 대한 표현들 있잖아요. 네네. 뭐 가스가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고 무게가 없고 뭐 네.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러한 어떤 이 사물의 존재가 있잖아요. 네. 이 가스의 존재. 근데 네. 이게 아까도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과 그 사물의 현실이 만나면서 인간이 이렇게 감지한 부분, 그러니까 네. 관리와 통제의 그 시선에 들어온 부분만 네. 이제 우리가 그 대상을 이제 이해하는 방식인데 맞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살짝 열고 네. 그 걸쇠를 살짝 열면 이제 나타나는 네. 어떤 그 존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존재를 우리가 평상시에는 거의 못 느끼다. 생각을 못하고 이제 느끼지도 못하고 이제 네. 안 보이는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좀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가스에 대한 어떤 그 무형의 것에 대한 네. 이수명 시인의 감각이 저는 매우 매혹적이어서 정말 좋게 읽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수명 시인께 영향을 준 작가 혹시 나만의 작가를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이 있고요. 네. 이제 국내 시인은 이제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국내 네. 시인은 이제 이상하고 김구영을 좋아한다. 네, 그런 저도 얘기를 알고 많이 있습니다. 합니다. 그 이제 이상 시인은 이제 제가 문학을 떠났다가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만든 이제 계기가 된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쓰고 뭐 딴 데에서 막 딴 거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펼친 네. 그 책꽂이 맨 아래에 구겨져 있던 책이 있길래 이렇게 들쳤는데 그게 이제 이상 시였고 거기에 이제 있던 절벽이라는 시를 보고 네. 이제 그 얘기가 아마 어디 산문집에도 아마 네.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이상 시인의 시를 보고 제 안에 그 문학의 언어가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딴짓하고 있는데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이제 시인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계기 외에도 젊었을 때 많이 읽었고요. 그 어떤 기교와 절망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교가 절망을 낳고 뭐 절망이 기교를 낳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자신의 어떤 식민지 지식인의 어떤 존재를 현실의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때 초현실이나 어떠한 그 기교나 이런 식으로 어떤 돌파를 시도했던 어떤 그런 그 시의 그 복잡한 프리즘이나 이제 복잡한 이 비밀 통로 같은 것들이 네. 되게 많은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 많이 읽었고요. 이제 김구영 시인은 제가 논문으로도 썼고 워낙 뭐 그 중장비적인 네. 그 정말 사이즈가 큰 그런 시인이어서 네. 저는 김구영 시인이 번역이 된다면 네. 만약에 번역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네. 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저는 이제 감히 못하고요. 특히 이제 김구영 시인의 중편 산문시 같은 것들이 네. 번역이 되면 이게 너무 좋지 않을까. 이제 한국 시의 그 어떤 위상을 네. 이게 정립할 수 있는 그 시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가 네. 이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두 시인을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혹시 번역 관계에 된 분들이 이 문장의 소리 들으시면 예. 한번 시도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코너 중에 예. My Favorite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예. 작가분들이 최근 꽂힌 음악이나 감동받은 영화, 아니면 새로 발견한 맛집, 이런 것들, 예. 푹 빠져있는 것들에 아,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혹시 요즘 뭐 이렇게 푹 빠져있는 게 있으실까요? 그냥 빠져 있다기보다 그 코로나 초기에는 네. 제가 이제 커피를 한번 이제 집에 오래 머무니까 그러니까 네. 내려서 이제 원두를 사가지고 내려서 마셔봐야겠다 그래서 네. 그렇게 했어요. 이제 네.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제가 워낙 심플한 걸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그 과정 자체가 즐겁긴 한데 네. 그 다음에 그 드립 커피로 이동을 했어요. 그 아. 바차 드립 커피로 이동을 해가지고 네. 그냥 물만 부어서 이 드립 이렇게 내려가지고 마시게 되다가 지금은 네. 더 간단한 데로 이동을 해서 그 까만 작은 카누 있잖아요. 네. 그냥 아메리카노. 네네. 그냥 그거 이렇게 뚜껑 따가지고 그거에서 이렇게 물만 부어서 그 굉장히 심플하고 작게 포장돼 있어요. 그 네. 인스턴트 아메리카노. 네. 그래서 그냥 그거랑 이제 가끔 치아바타 곁들여서 네. 그 빵도 정말 그 치아바타 빵이 그냥 물하고 소금만 넣은 것 같은 빵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거랑 카누를 곁들여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고 네. 뭐 이 빵은 자주 먹진 않고 이제 네. 카누는 하루에 한 두 번 네. 정도 그냥 머그컵에다가 딱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잠깐 휴식하고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그 시인님 말씀 들으면서 왜 장면이 상상이 되는, 그 시인님이 앉아서 이렇게 카누를 따서 예. 이렇게 커피를, 예. 물을 부어서 하는 장면들이 연상이 됩니다. 그게요, 그 예전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카누가 그렇죠. 아주 오래됐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는 제가 원래 그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커피를 즐기지 않았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커피를 잘 받지를 못해요. 이게, 몸이. 몸이, 그러니까 이게 카페인이 이렇게 저기, 저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냥 적응이 됐어요. 카페인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두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는 인스턴트. 아주 손가락 크기만 아주 작은 네네네. 그 카누를 지금은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누에서 CF. 네. 끝으로 앞으로의 그 시인님 계획 궁금한데요. 혹시 가까운 계획이나 혹은 또 길게 잡은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비슷하고요. 네. 지금 내년에 작은 산문집 하나 내려고 쓰고 있는 글이 하나 있고요. 이게 짧은 기간 안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쓰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거 외에는 네. 특별한 이제 시집 한 건 됐으니까 이제 또 그 막막한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 막막한 네. 상태가 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근데 어쨌든 네. 그 막막한 상태를 즐긴다고 했으니까 그 시집 내고 나면 특히 더 막막하잖아요. 맞아요. 막 시집이 출간되고 나면 네. 이제 그런 시기를 이제 더 즐기고 뭐 네. 이러다 보면 또 이제 몇 년 지나면 네. 또 어떤 작업이 그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곧 나올 산문집 독자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문장의 소리 애청자분께서 이수명 시인님 목소리 너무 좋아해서 낭독 한 편 더 부탁드린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 한 편 더 낭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요청해 주신 시가 같이 비가 내려요. 요 시였던 것 같아요.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고 나무를 태웁니다. 당신이 가고 당신을 태웁니다. 너무 화납니다. 같이 식사를 해요. 같이 풀밭을 건너요. 풀밭에서 왜 우냐고 당신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고 사람들이 합창을 합니다. 같이 여기를 떠올려요. 같이 잔을 들어요. 착한 술을 기울여 조금 마시면 죽어가는 피부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가고 개미를 봅니다. 개미는 너무 많습니다.
방으로 들어갔다가 구멍이 뚫리며 개미들이 일제히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가고 개미들이 사뭇 두 발을 뒤덮습니다. 발에서 기어다닙니다. 당신이 가고 오늘을 태웁니다. 같이 비를 내려요. 발을 들어 빗물을 툭툭 걷어차면 굳어버린 들판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비가 내려요. 당신이 가고 당신이 옵니다. 같이 붉은 페추니아를 따라가요. 네, 같이 비가 내려요라는 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끝내야 될 시간인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네, 자신의 시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네. 언제나 이렇게 두서없고 장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너무 정리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십상이고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도 그냥 이제 시집 내고 나서 이제 최근에 제가 느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수명 시인님 보내드리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 이번 코너는 3분 책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백규 시인의 친구이자 동료인 양안다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최백규 시인의 네가 울어서 꽃은 진다입니다. 시집을 소개하다 실수할까봐 소개글을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부족하고 딱딱하더라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울어서 꽃은 진다는 최백규 시인의 첫 시집입니다. 그가 8년 동안 시집을 준비할 때에 저는 그의 시를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를 지구에서 제일 많이 읽었으니 애독자라 자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백규 시인의 시집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집의 좋은 점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최백규 시인은 낙관적인 성격이며 희망에 대해 말하기를 즐기고 평소에도 잘 웃는 편입니다. 그는 저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백규 시인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얻곤 합니다. 사실 그의 이런 성격은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들키게 되면
그는 분명히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슬픔을 시에다가 몰래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최백규 시인의 시를 읽고 어떤 슬픔을 느꼈다면 그것은 시의 슬픔이 아니라 최백규 시인의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8년 동안 그의 시에서 슬픔을 자주 읽어왔지만 그에게 슬픔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게 되면 그가 시에서 슬픔을 쓰지 않고 더욱 숨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의 슬픔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구 최대 애독자로서 말하자면 그의 시집은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시집을 이미 구매하여 읽으신 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이 소개를 듣고 시집을 구매할 예정인 미래의 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애정으로 2권, 3권, 8권 구매해야 할 독자님들 모두에게 미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백규에게 첫 시집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최백규 시인이 앞으로도 시를 열심히 쓸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 책 광고, 양한다 시인이 소개하는 최백규 시인의 시집 내가 울어서 꽃은 진다 소개였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소평론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론을 쓰고 있는 이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소평론가님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요. 202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남성 성장소설을 넘어서 위안부 피해자를 재현한다는 것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요즘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등단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한 지 한 2년 6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0개월 정도가 됐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여태 지면에 발표한 글들을 이제 폴더에서 찾아보니까 네. 딱 30편 정도가 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토론문 이런 거 빼고 네. 지면에 발표한 거 30편이어서 이제 한 달에 한 편 정도 평균 쓴 건데 오. 실은 그게 개간지 시스템이라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밀물처럼 싹 들어왔다가 막 썰물처럼 빠지고 이렇게 그렇긴 오잖아요. 하죠. 네. 그래서 쓸 때는 정신없이 쓰고 안 쓸 때도 이제 다음 뭔가를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이러니까 고3 이후로 이렇게 알차게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이 2년 반을 좀 알차고 또 다 처음 해본 거라 되게 네. 재밌게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네요. 청탁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또 심지어 올해 저희가 문장의 소리를 개편하고 게스트로 평론가님 모신 게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문장의 소리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원래 뭔가 처음 하는 일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약간 새로운 거 도전을 되게 안 하는 스타일인데 문학 공부하면서 네. 새로운 걸 해보니까 또 새로운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새로운 게 들어오면 최대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때 또 마침 마감이 끝나고 제가 바다에서 조개탕에 술을 먹고 있었는데 뭔가 모든 게 맞아 떨어지면서 되게 딱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와, 조개탕에 소주를. 네. 네. 부럽습니다. 네. 신춘문예 당선 연락 받으셨을 때도 네.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지금처럼 어떤 그림이 딱 맞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때는 제가 박사 논문을 집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전화를 딱 왔는데 그때 이소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하는 순간 저는 네. 제가 이소가 필명인데다가 네네. 경향신문에만 보냈기 때문에 네. 아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기자님은 말씀을 이제 계속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경향신문이고 이렇게 당선 막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냥 네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당황을 하시면서 네.
좀 리액션을 할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네 이렇게만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당황하시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만났을 때 네. 이상하게 시인이나 소설가들은 리액션이 되게 좋고 네. 또 막 울기도 하신대요. 어머. 근데 평론으로 등단한 사람들은 다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그래서 뭐 좀 신기했는데 그냥 그때는 약간 덤덤했어요. 네. 오히려.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시인 소설가 분들이 확실히 조금 네. 표현력이 네. 좀 많으시니까. 네. 평론가 분들은 예.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마시는구나. 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도 되게 기쁘셨을 텐데 가장 먼저 당선 소식을 알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김영중 평론가거든요. 네. 네, 거기 전화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야,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 전에 그 김영중 선생님 밑에서 평론하신 분 계신가요? 김주선 평론가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제가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이소라는 필명도 네.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등단을 할 때 이 이름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김숨 작가 단편을 읽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이름을 버리고 바꾸고 싶어서 등단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인데다가 네. 부모님한테 전혀 불만은 없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뭔가 내가 선택 안 하고 그냥 밀려가지고 되게 살잖아요. 고3 네. 때 전공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그 후로도. 음. 그래서 뭔가 문학을 공부하면서는 이제 내가 선택한 새로운 영역이니까 좀 이 다른 장소에서 좀 쓰는 다른 성격의 이름? 그런 걸 가지고 좀 다른 성격도 좀 돼보고 싶고 네, 한번 이렇게 설정한 성격을 바꾸기 힘들잖아요. 어떤 네. 모임에 가면. 네. 여기서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고 네. 그래서 제 다른 장소라고 해서 그렇게 짓기는 했습니다만 본명으로도 다른 장소. 한 군데 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최종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됐으면 또 본명을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 필명하고 또 그 기운이 잘 맞아 네.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소 평론가님 남다른 이력이 있으신데요. 약학과를 졸업하고 10년 정도 약사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약간 3등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문학비평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는 거랑 뭐 세미나랑 해서 이틀. 이틀은 이제 약사 일을 하고 또 이틀은 글 쓰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누는데 저는 그렇게 3등분 정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걸 하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네. 근데 예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약사로 있기도 하고 네네.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네. 많이 바쁘고 힘드신. 네, 그렇기도 자리인가요? 하고 당직도 있고 나이트 근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환자도 이제 저는 암센터에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아픈 사람을 보고 이러는데 네.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저는. 네. 위에 구멍도 한번 났고. 네. 위험이라고 하죠. 아니요, 위에 천공이 생겨가지고. 천공이요? 네, 그리고 응급실 실려갔어요. 어머. 그래서일까요? 그 문학을 해야겠다라는 또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특별히 막 문학을 공부해야겠다라거나 평론을 써야겠다 이렇진 않았는데 네. 그때가 제가 조금 힘들었던 시기여가지고 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뭐 그런 생각은 조금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별로 이렇게 우연적인 일인데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엮어서 마치 운명처럼 뭐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되게 사소한 우연들 뭐 그러다가 원래 전혀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 우연히 신보선 시인을 제가 좋아해서 네. 그분 거 뭘 들으러 갔다가 김영중 평론가가 강연하는 거를 우연히 되게 듣게 되고 네. 그래서 좀 재밌네 해서 평론집을 좀 또 우연히 들춰보고
뭐 이러다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할 때 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도 괜찮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밀려서 좀 흘려왔지 막 엄청 필연적인 계기가 있거나 오랫동안 막 문학을 이렇게 생각했다 막 꿈꾸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우연한 계기로 김영중 평론가를 만나서 네. 문학이 재밌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신 거면 거의 진짜 김영중 선생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신 것 이런 걸 같습니다. 듣게 되시면 너무 거만해지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이긴 합니다. 여담이지만 제 등단 동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시구나. 이번 신춘문예에 당선된 평론이 논문을 준비하다가 작업을 하게 되신 것 같다라고 들었는데요. 위안부 피해 문제는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였던 거죠? 이게 약간 미묘한데요. 네. 위안부 피해 문제가 아니라 네. 위안부 피해자 재현에 대해서 관심이 재현. 있었던 건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제 논문을 대상으로 네. 그 토론회 하는 거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토론자로 오신 분이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제 논문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거는 위안부 피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전혀 대안이 없다. 네. 문제면은 네, 그쵸. 해결이 있어야 되니까. 네, 대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대안이나 대책에는 이제 관심을 둔 게 아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분은 같은 여성의 이런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가 이제 되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층위에서 완전히 이야기가 오가는 거잖아요. 네. 하나는 재현이고 하나는 실제적으로 네. 좀 뭐 사회적인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도 당연히 개인적으로 관심은 있는데 연구를 한 분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좁게 모든 재현물도 아니고 문학작품에서 위안부 피해자 재현을 다룬 거니까 좀 확장을 하면 사실은 여성 피해자나 뭐 폭력이나 사건의 재현에 오히려 관심이 있는 거지 네.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좁은 영역을 해놓고 그 언저리를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한테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이제 그분은 되게 많이 화를 내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재현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강조를 네. 많이 못해가지고 그랬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위안부 피해자에 지금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피해자 재현에 대해서 밖에 네. 잘 모릅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위안부 피해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건데 네. 이것을 재현이라고 하면 문학작품 속에서의 위안부 피해자의 재현으로 되어서 확실히 재현 자체를 연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한 것 네네. 같아요. 되게 제가 질문에 있어서 단어를 아닙니다. 잘 그래서 할 교정해 말이 주셨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지금 깨달은 바가 많아서 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번 당선작 지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성장소설의 문법, 이 성장소설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을 필요로 하고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서사의 욕망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던 지점이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되게 의미가 깊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각으로 고민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소설이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한다. 라고 하는 이 발견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성장소설도 다양하니까 네. 제가 이걸 딱 뭉뚱그려서 말을 하는 게 구체적인 텍스트가 없는데 뭉뚱그려서 말을 하는 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조금 거칠게 말을 하자면 네. 저는 우리가 계속 성숙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성장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성장을 하려면 보통은 되게 뭐 좁은 알에 내가 있다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 있어서 뭐 넓은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계단처럼 가서 이제 더 드높은 데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뭔가가 단절이나 배제가 한 번 있고 더 큰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그런 네. 과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인생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비평 말고 작품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의미가 없는데 되게 우연적인 것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지 네. 그게 막 일직선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하게 만약 우리가 성숙을 해야 되면 우리가 이렇게 무의미하다는 거를 알고 근데 이렇게 무의미한데도 내 인생을 잘 가꾸기도 해야 되고 사회도 네. 가꿔야 되잖아요. 네. 무의미한데도 이렇게 가꿔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거나 그런 눈으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나 외상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성장보다는 약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욕구랑도 또 관련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런 서사가 사회적 현실과의 결합에서 나오는 조금 왜곡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폭력과 또 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이야기가 되는데 역시 평론하시는 선생님이어서 예민하게 그 부분을 부끄럽습니다. 잘 찝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소평론가님이 평소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을 받은 작가 또 처음에 문학에 빠지게 된 이야기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평론가의 첫 문학 이야기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제가 질문하면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3권의 책이 있다면?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김혜진의 너라는 생활, 김숨의 LA 운동화. 평론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2가지는? 내 서재랑 제가 과거에 쓴 글. 평론가로서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작가는? 김멜라, 김혜진, 윤혜서.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없으세요? 이게 만나보고 싶은 거랑 네, 읽어보고 싶은 거랑 좀 다르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동을 받은 작품이 없는 거는 전혀 아닌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1대1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약간 그 우디 앨런 영화 중에 네. 뭐 1920년대 파리를 보고 오고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잠깐 보고 오거나 네, 제가 러시아 아방가르드 좋아하는데 뭐 20, 30년대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이제 활동할 때를 좀 보거나 뭐 그렇게 과거 여행을 하고 이러는 거는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작가 한 명을 만난다? 이거는 정말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 무슨 얘기인지 저 정말 공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3권의 작품인데요.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선 쿤데라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제가 힘들 때 한 번씩 읽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읽을 때 옛날에 이제 접어놓은 페이지가 있고 다시 새로 읽으면 그 접어놓은 페이지가 왜 접었는지 모르겠으면 이제 다시 펴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를 접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달라지고 막 이러거든요. 네, 네. 근데 항상 공통되게 접어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소설을 뭘 좋아한다고 해도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시 읽게 되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소설은 자꾸 좀 힘들 때 읽게 되는 힘들 때 약간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읽게 되고 이게 제가 삶을 보는 태도랑 이게 상당히 비슷한 것 같고 또 서사 자체가 끊어져서 서사를 읽어도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쿤데라가 레토릭처럼 말하는 것만 봐도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읽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이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골랐습니다. 네, 책을 좋아하시는 분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2번째 책은 김혜진의 이제 너라는 생활은 네. 읽으셨겠지만 이제 너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보는 너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그게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내가 노력하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해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고 막 이렇게 여러 층위가
굉장히 막 입체적으로 함부로 봉합 안 되고 잘 짜여진 되게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읽는다면 나에 대해서 포기할 건 좀 포기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뭐 이런 네. 메시지를. 네. 그분이 듣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세 번째 책은 LA 운동화는 네. 이제 김숨을 약간 연상하게 하는 복원가가 네. 이한열의 운동화를 복원하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복원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부터 복원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는 쭉 과정인데 이게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재현하는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 재현의 얘기도 했지만 그런 거랑 복원이랑이 좀 비슷한 면이 있기도 해서 제가 제일 관심을 두는 분야인데 네. 제가 제일 관심을 두는 분야여서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이만큼 이렇게 섬세하게 누군가를 재현할 때 나를 잘 봐라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저도 이제 평소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재현에 대해서. 네네. 내 생각이 깊은 소설가는 이렇게 좀 뜨거운데도 고요하게 말을 하는구나. 네. 나처럼 요란하게 말하지 않고 뭐 이런 느낌도 있어서 약간 설득하기 좋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순 소설가의 작품 세계가 네. 뜨거운데 고요하게 말을 하는 네. 그런 것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평론 작업할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였는데요. 서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전에 쓰신 글하고의 연결성 때문일까요? 왜 2가지를 고르셨어요? 제가 그 다른 데 가서 글을 못 쓰는데 이게 서가를 계속 둘러보면서 한동안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전혀 관련 없는데 일단 책을 빼서 뭐 몇 장을 보고 다시 네네. 꽂고 뭐 이걸 네. 그냥 무작위로 해보면 네. 약간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네. 약간 도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글을 쓰는 상태로 들어오지를 못해서 네네. 관련 있는 책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책 주변을 이렇게 서성거리다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이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돼서 이제 책상에 앉는데 앉고 나서 이제 그냥 하얀색 그 새 문서를 펴놓으면 약간 나 이번 글은 못 쓸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항상. 이거 못 쓸 것 같아. 여태까지가 내가 한계였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 거를 읽으면 그래도 어떻게 썼구나라는 그런 약간 용기랑 네네. 내가 글을 쓸 때는 나는 이런 톤이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글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저자의 이미지를 조금 만들잖아요, 살짝.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모드를 전환하는. 네. 그래서 리추얼처럼 2개가 다 있어야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카페 같은 데서는 못 하실? 네, 못 써요. 네. 네. 그렇구나. 10년 동안 약사로 근무를 하셨는데 네. 약학을 전공하셨으니까 문과, 이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대부분의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을 파악하기도 하는데요. 그 평론가님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이과적인 성향이 있으실까요? 뵙기에는 전혀 없어 보이시기도 한데. 그렇습니까? 저는 예전에 약대 다니거나 병원에서는 네. 사람들이 다 문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문학을 전공하러 오니까 다들 네. 이과생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큰 깨달음.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좌표계가 있으면 네. 이렇게 0점이 있고 한쪽이 이제 이과고 한쪽이 문과면 저는 약간 문과에 치우쳐진 정도인 것 같고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좌표 극단에 되게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와가지고는 막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질문인데 저번 이론가는 A라고 말했고 이번 이론가는 B라고 말하는데 이거가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막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쌤이 당황했겠죠. 되게 신선한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쌤이 방법론이 완전히 다른데 제가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고 막 이러니까 되게 당황하셨는데 생각해보면 문학이 유난히 좀 그렇거든요. 네. 사회학이나 뭐 경제학이나 이런 것도 안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문과 중에서도 약간 문학이 좀 상문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상문과. 그러니까 이과에서는 물리학과 같은 사람들이 상이과거나 공대 중에서는 좀 기계공학과 같은 사람들이 상공대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 어떤 느낌이죠? 그 뭔가 섞여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물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약간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있는데 네네.
물리학이나 이렇게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은 좀 상이과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문학도 좀 경영학이나 사회학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좌표에서 0점으로 좀 가까이 있는데 네. 문학 하시는 분들은 극단에 이렇게 네. 끝에가 있죠. 완전히 상문과. 그래서 이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완전히 이과생 같은데 저도 다른 데 가면 보통은 문과생 같다고. 네, 그리고 저도 문과 성향이 더 있어요. 아. 네. 근데 이런 질문이 네네. 그냥 재밌자고 한 건데 제가 너무 진지했나요? 아니요.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역시 문학하는 사람들이 약간 극단적인 이유가 네. 확실히 있구나. 네, 이제 평론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텐데요. 평론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평론의 일부를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어떤 문장을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현대문학에 계속 격월평을 쓰는데 네. 거기 일부인데 쓰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담기게 돼서 이거를 읽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쿤데라 문장이 한 문장 인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소평론가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는 자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진리는 우리가 겪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다만 생장이라는 것. 삶에는 배경음악이 없고 오직 소음만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회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술이 삶을 흉내내서가 아니라 삶이 예술을 흉내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나 음악으로 바꿔 조형하는 것에 능한 존재들이다. 쿤데라에 의하면 인간의 삶이란 원래 그렇게 구성된다. 우리의 삶은 마치 악보처럼 우연한 사건을 하나의 테마로 삼아 반복하고 변주하고 발전시키며 작곡된다. 이토록 산문적인 삶에 어떻게든 조성과 후렴구를 부여하기 위해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그 밤 역시 일종의 아름다운 모티프가 되어 내 삶에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의 반복과 대칭을 선사해줄 우연을, 우리 삶을 소나타나 소설로 만들어줄 우연을 인간이 이러한 우연을 보지 못하고 그의 삶에서 미적 차원을 배제한다면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후적으로 구성되고 환원적으로 회귀한 것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입니다. 네. 이 문장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는 좀 인생의 무의미? 네,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건데 그 수용하면서도 거기에 사실 의미를 기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미가 이 세계에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허구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냉소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편에 있을 것이고 저요. 아 그렇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약간 그 의미를 어떻게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낭만적인 이제 믿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시단 말이 아니고 네. 성숙하다는 거는 네. 약간 거기에 이제 무의미라는 진실을 수용하되 거기에 어떤 식으로 변용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문의를 좀 만든다든지 노래를 만든다든지 뭐 이야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소설이랑 인생이 좀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당연히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삶을 그냥 기억에 남는 몇 장면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삶이라는 게. 네. 근데 그 장면을 가지고 이제 뭘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술을 사실 흉내내는 거는 우리가 의미를 기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무튼 이런 태도를 좀 살기 때문에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네. 저 미성숙 좋아합니다. 아, 너무 네. 마음 쓰지 마세요. 네. 요즘에 또 연구와 평론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사실은 청탁이 들어오기 전에 생각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이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생각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네. 그거 외에 제가 그냥 정말 순수하게 요즘 흥미로 공부를 하는 거는 네. 그 20, 30년대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좀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원래 이론가는 푸코를 좋아하는데 네. 푸코로 모더니티 비판은 되는데 이제 자본주의 비판이 너무 안 돼서 네.
최근에 이제 막스주의를 한참 들여다보는 중이거든요. 아, 요즘에 신유물론 이야기도 많은데 저는 신유물론에는 좀 관심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다. 네.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겹쳐 있는 거,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랑 그 푸코랑 이렇게 겹쳐 있는 거 그런 지점에서 지금 좀 아방가르드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이렇다 할 수준은 전혀 아니고 진짜 그냥 재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나중에 중요한 또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되시죠? 그러면 좋겠지만. 네. 또 평론가 처음 모셔서 궁금한 게 많은데 평론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소양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한 좌표랑은 다른 건데요. 네. 저는 좌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좌표가 있으면, 확실하게 있으면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좌표 안에서 일리가 있는 말을 하면 네. 제가 그 좌표가 나랑 다르더라도 네.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 평론가 말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좌표를 약간 보정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더 제가 알기 쉬운 입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혹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겠구나. 저 좌표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저렇게 생각하는 게 최선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잡히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일리 있는 말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좀 진리를 말씀하시고 싶은 욕망이 강한 분들은 이렇게 온갖 좌표를 다 다니면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좌표계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최선의 경우에는 하나만한 소리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너무 다 얘기하니까. 네.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약간 기만적이거나 자기애적인 이야기로 끝날 때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론가에게 중요한 소양은 욕을 먹더라도 상당히 이제 좁은 영역의 좌표를 찍고 거기 네. 서 있는 거가 중요한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좌표 자체를 못 찾는 평론가들도 그렇죠. 많죠. 쉽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글 쓰는 거는 항상 혼자서 하는 작업인데 네. 여기 와보니까 막 사람들이 있고 네. 이렇게 모여서 뭔가 협동해서 뭘 만들잖아요. 좀 활력 있고 네. 재밌었습니다. 되게 말씀 잘하셔가지고 강의하셔도 엄청 인기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어떤 평론 작업을 해 나가실지 계획과 함께 또 끝인사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청탁이 들어와야 맞아요.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글을 쓸 때도 그 목차를 짜놓고 글을 못 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문장을 쓰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제 대략밖에 모르고 그냥 글을 쓰게 되는데 네. 그렇게 약간 우연적인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글이 만들어지는 과정, 생각이 확장되는 과정 같은 게 지금까지는 재미가 되게 있어요. 언제까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되게 재미가 있어서 네. 그냥 지금은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좀 그러면서도 괴롭잖아요. 다 쓸 때는. 맞아요. 그거를 동시에 하면서 그냥 청탁이 들어오는 대로 하고요. 청탁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이제 서점 같은 데서도 강연 같은 거를 해보고 네. 하면서 학생들이랑 다르게 그렇게 오신 분들은 실은 더 오랫동안 문학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대체로 그럴 건데 네. 이분들이 읽기만 하시지 써보지는 잘 않으셔가지고 네. 써보시면서는 새로운 되게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쓰기보다는 쓰는 대로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여름에 더우니까 이렇게 책을 보시고 또 글도 좀 써보시고 그러면 새로운 즐거움 같은 것들을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글쓰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네. 평론가님의 제안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이소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3분 책 광고는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신간을 낸 작가, 편집자, 그리고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읽어요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책들을 다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의 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학광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번 방송과 관련된 퀴즈가 업로드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도 문장의 소리와 함께하는 협찬사의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와 함께 문장의 소리 게시판,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부티 컴퍼니에서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술 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자연의 벗 바이오버스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